내일은 난 NBA 좀 어려운 것 같네. 인디애나 대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가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그리고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가 조금 아쉬웠었어요. 토론토한테 좀 힘을 못 썼어, 그날은. 좀 한창 요즘에 3점슛 같은 것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날 할리버튼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최근 할리버튼의 약간 약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할리버튼의 최근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상 복귀 이후에 할리버튼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3점슛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30분 이상 뛰고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좀 출전 시간 관리도 받기도 했었고, 백투백일 때 관리도 받고 했는데, 할리버튼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일단은 어시스트 수치도 지금 8.7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컨트롤 된 것도 컸긴 했지만은, 어쨌든 절대적인 어시스트 값도 좀 줄었고, 한창 때에 비해서는 턴오버도 조금 늘었고요. 평균 득점이 15.8점, 야투율 46.7%, 3점 36.8%다. 이렇게 할리버튼이 조금 꺾인 게 눈에 띕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출전하던 시절. 할리버튼이 그러면 시즌을 한탕 잘 치를 때는 야투율 49.7%, 3점이 40.3%, 경기당 어시스트 12.5개, 득점 23.6점 이런 식으로 할리버튼이 한창 때에 비해서는 이렇게 결장했던 이후로는 조금 내려왔구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이런 점들이 요즘의 인디애나 경기를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팀의 핵심인 할리버튼이 약간 오락가락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는 거는 최근 4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뭐 백투백 포함해갖고 3승 1패인데 그 기간 동안 득점 전체 1등. 또 득점을 보면은 득점은 전체 1등인데 야투나 3점 효율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 말인 즉슨 인디애나가 많은 이런 공격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 경기들 보니까 지난 토론토전의 야투 시도 100회, 그리고 댈러스전 90회, 디트로이트전 94회, 토론토전 97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야투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27.8점을 넣고 있는데 최근 6경기 동안 뭐 득점은 그냥 중위권 수준이고 수비력이 꽤 괜찮아요. 그 실점 6등 정도로 하고 있고 야투 허용률 5등, 3점 허용률 뭐 13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6경기 동안 상대팀한테 야투 시도를 얼마나 허용을 했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85.8회로 나름대로 6번째로 6, 7번째 정도로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잘 억제를 하고 있는 팀이다. 뉴올리언스도 수비적인 색채가 눈에 띈다. 요즘 보면 뉴올리언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언더세가 이렇게 눈에 띄죠.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본인들의 농구를 할 때는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적은 실점을 바탕으로 좀 우위를 가져간다는 건데 저는 내일 경기 일단은 인디애나가 요즘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상대의 림어택을 상대의 림을 많이 공략한다. 이거를 또 바탕에 두고 있어요. 최근 4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전부 다 림어택 2점슛 측면에서는 전부 다 50% 이상의 야투율을 기록을 했었고 이 기간 동안 3점은 살짝 오락가락 했는데 상대 림 공략 자체는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좀 이런 림 수비가 괜찮아요. 특히 이런 식으로 그 림 수비가 43.5% 이게 뭐 전반적으로 2점슛을 많이 막아냈다. 이런 건데 물론 뭐 발렌슈나스의 높이도 있고 자이언도 나름대로 이제 빠방한 이런 뭐 수비력 자체는 좋지 않지만은 공간을 내주는 거는 잘 점거를 하고 있는 편이고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좀 전반적인 높이가 높은 라인업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거든요. 맥컬럼의 부상도 있고 뭐 알바라도 결장하면서 그래서 상대의 이런 인사이드 침투 동선 같은 걸 잘 안 내준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있어갖고 나는 내일 약간 언더 게임을 좀 그려보고 싶네. 물론 뉴올리언스도 워싱턴이라든지 또 어디야 레이커스 막 이런 팀들 만나면 좀 뛰는 팀들 만나면은 같이 뛰는 형태긴 한데 뉴올리언스가 본인들의 농구를 표방할 때는 그러니까 좀 뉴올리언스가 리드를 잡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상대의 이런 좀 뭐랄까 빠른 공격을 하는 팀들 그런 팀들도 약간 잡아먹는 모양새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 경기도 어려운데 뉴올 쪽을 좋게 본다면은 프레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시각인데 이제 뭐 인디애나의 이제 좀 강점이 나오는 부분 상대 좀 림 공략을 많이 한다. 이것도 나름대로 뉴올리언스가 길쭉길쭉한 선수들도 많고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밀리지가 않다 보니까 높이는 사실 아쉽지 않은 팀이에요 뉴올이. 그래서 저는 한번 요즘에 뉴올리언스 수비를 좀 높게 사가지고 뉴올 프레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경기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댈러스거든요. 요즘에 토론토가 약간 좀 오바세가 보여. 제가 여기는 지금 최근 4경기로 잡고는 있는데 이 토론토가 최근에 3연승 달리고 있고 저번에 인디애나랑 할 때도 250점이 넘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걸 한 최근 4경기 정도로 줄이면은 더 눈에 돋보일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토론토가 요즘 좀 오바 게임을 하는데 어떤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있냐. 먼저 그레이디 딕. 한번 제가 저번에도 그레이디 조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 이름을 좀 놀렸는데 야투율 60.4%, 3점 55.6%,
경기당 13.7득점 이런 식으로 훌륭한 야투를 보여주고 있고 신인치고도 뭐 적당한 출전 시간을 받고는 있지만은 효율이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퀴클리도 지금 후반기가 재개된 이후 3경기 동안 3점이 53.8%입니다. 야투율 48.1%로 그에 못 미치긴 하지만은 3점 감이 상당히 좋고 22.3득점 훌륭한 활약 해주고 있죠. 그 밖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조금 직전 경기는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16.3점 기록해주고 있고 야투율 47.4% 3점 36.4% 그래도 볼만한 활약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선수들을 주축으로 여기다 스카티 반즈라든지 확실히 조금 이제 득점 기세가 올라온 게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상대가 댈러스잖아요. 댈러스는 요즘에 나는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 댈러스가 일단은 7연승을 달리다가 지금 2연패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스 스트러스의 기가 막힌 하프라인 버저비터 하프라인 넘어서 3점 버저비터 그거에 당해서 또 패배를 이어나가는데 글쎄요 저는 이 댈러스가 개포드랑 PJ 워싱턴을 데려왔어. 댈러스가 원래도 좀 이런 리바운드에 약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개포드의 높이도 있고 PJ 워싱턴도 나름대로 괜찮은 리바운더지 여기다 라이블리까지 있잖아 이러면서 리바운드 같은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글 같은 걸 읽어보니까 개포드도 그렇고 PJ 워싱턴도 그렇고 효율적인 리바운더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블락을 많이 뛰는 바람에 블락을 일단 점프를 하게 되면 다음 리바운드 사수 이런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 했었고 PJ 워싱턴도 개인의 수비 같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3, 4, 5번을 다 마크할 수 있는데 사이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죠. 라이블리는 좀 부상이 여파인지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못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댈러스가 지금 수비 지표 자체는 좋게 찍혀요. 댈러스가 사실은 돈치치 곁에 어빙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선발 라인은 조시 그린 있고 3번 포지션은 워싱턴이 선발이라고 봐야 되고요. 라이블리도 있고 막시 클레버라든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댈러스가 돈치치 시대 이후로 가장 돈치치 주변에 수비적인 마인드가 좋은 선수들이 지금 현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댈러스가 트레이드 이후로 좋은 이런 수비 지표도 보이고 있는 편이고 공격은 여전히 좋고 좀 공수 균형이 나름대로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댈러스 경기를 언더를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좀 얘네들이 갑자기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요즘에 토론토는 많은 공격 바탕으로 보니까 최근 한 2경기, 3경기 동안 인디애나랑 애틀랜타 이런 팀들 상대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 다 100번이 넘는 야투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댈러스랑도 토론토는 좀 뛰는 농구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5화 쪽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댈러스가 요즘에 스탯도 그렇고 구성상으로도 수비를 좀 신경 쓰게 되는 건 맞는데 나는 토론토의 기세도 그렇고 댈러스가 백투백일 때 이렇게 술점 지표도 안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는 한번 일단 5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임이라면은 댈러스보다 토론토 쪽에 웃어주는 경기가 될 거다. 내일 경기들이 참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만 얘기를 하는데 경기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멤피스 이 경기는 사실 미네소타의 일반승 같은 거를 크게 의심할 건 아닌데 기준점이 12.5입니다. 12.5 오늘도 샌안토니오가 타운스가 없는 미네소타 상대로 프렌을 했었죠. 이 미네소타가 오늘도 경기를 잘 치르다가 막바지 4쿼터 때 되게 아쉬웠잖아요. 29대 38로 많은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샌안토니오한테 프렌을 내줬는데 글쎄요 멤피스는 지금 요즘에 기세상으로는 샌안토니오보다도 훨씬 안 된다고 생각은 해. 그래서 멤피스가 미네소타를 잡아먹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요. 미네소타가 사실 12.5마인도 할 법도 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렸는데 미네소타는 글쎄 타운스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타운스가 있으나 없으나 이런 넬레이팅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였었고 고베어라든지 앤트맨 이런 친구들은 있고 없고 차이가 거의 한 10점가량 나는데 타운스는 그런 선수는 아니다. 대치자인 오늘 나즈 리드도 나쁘지 않은 활약해줬었고요. 저는 구성상으로나 여러가지 따졌을 때 요즘에 멤피스가 3점 같은 거 좀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멤피스를 고평가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스마트, 베인, 모란트 여기다가 루크 캐너드라든지 콘차도 지금 못 나온 상황인 것 같고 내일도 멤피스가 여전히 결장도 많고 가용할 수 인원도 별로 없는 편이라 갖고 미네소타를 그렇게 크게 의심은 안 하거든요. 근데 미네소타가 이렇게 4쿼터 때 자빠졌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 만도 하고 저는 이 경기도 그냥 미네소타의 일반승 정도만 얘기할게요. 핸디값은 잘 모르겠고 거기다 그냥 213.5 정도면은 언더 볼만도 하겠다. 워낙에 멤피스가 직접 브루클린한테도 그렇고 너무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확실히 자책주가 막히면은 멤피스가 별로 할 게 없어. 좀 이제 그리고 커버 쳐줄 수 있는 캐너드 같은 애들도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미네소타가 한창 득점 기세가 올라갔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창 미네소타가 최근 8경기 중에 앞선 5경기 동안은 계속해서 120점 이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는 107점, 101점, 114점 이런 식으로 득점 페이스도 조금 떨어져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또 백투백의 미네소타 이런 점까지 봤을 때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카고 대 클리블랜드. 요즘 시카고를 제가 4경기로 줄여봤어요. 그전에는 좀 긴 기간을 봤었는데 시카고가 최근 4경기를 보니까 일단 득점 잘 안됩니다. 공격이 제가 요즘 시카고 경기 뭐 한 평균적으로 234점 가량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최근 4경기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시카고가 득점도 106.5점밖에 못하고 있고 여러가지 갖은 공격 지표들이 다 안 좋게 찍힙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썩 훌륭하지가 못하다. 특히 야투 허용률이나 3점 허용률 이런 상대팀의 이런 공격 퀄리티 자체를 좀 많이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실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좀 템포가 느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클리블랜드의 시카고의 최근 폼이 썩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 할 법하고, 또 이제 클리블랜드 내일 다 그리고 양팀 다 백투백이거든요. 양팀 다 백투백은 4승 5패 4승 5패로 썩 좋지가 않고 득점보다도 실점이 많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클리블랜드 최근 6경기 오늘도 겨우겨우 승리를 했었죠. 하프코트 버저비터 덕에.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9연승 이후로 최근 6경기 동안 3승 3패 썩 좋지가 않다. 그 3승 3패 기간 동안 득점도 보면은 좋은 효율에 비해서 득점 순위는 조금 낮다. 확실히 좀 느리다는 소리거든요. 시카고도 그렇고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또 클리블랜드 수비적으로 보면은 높은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에 비해서 실점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양팀 다 색깔이 비슷하다. 템포가 조금 느린 팀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양팀 다 뭐 보면은 그냥 수비적으로 썩 좋지가 않죠. 일단은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최근 시카고한테는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마해는 5번이었더라고요. 4.5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일단 언더 쪽을 좀 생각해보고 싶고, 언더 쪽 생각해보고 싶고,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쪽은 클리블랜드 쪽인 것 같아. 클리블랜드가 지금 뭐 좀 팀적으로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은 도노반 미첼도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시카고가 이게 저는 높이가 부세비치 드러먼드 투빅이 좀 아쉬워. 한창 때 이제 부세비치가 옛날에 올랜도 시절에는 더블 머신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리바운드 수치도 조금 안 좋게 찍히고, 사실 부세비치가 지금 시카고에 맞는 옵션인가 싶네. 또 모르겠어. 시카고는 또 클리블랜드의 투빅에 대항해서 드러먼드 활용한 부세비치 드러먼드 투빅도 좀 쓸만하기도 하거든요. 전술상으로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 제 시각 자체는 클리블랜드 승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이게 뭐 마땅히 시카고도 그렇고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폼이 썩 좋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덴버 대 세크라멘토인데, 덴버는 요즘에 기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덴버가 전반기 막바지 3경기 동안 3연패, 밀워키 세크라멘토한테 3패를 했었죠. 오늘 상대인 세크라멘토한테만 2번 졌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워싱턴, 포틀랜드 좀 쉬운 상대들 다 제압을 했고 골든 스테이트한테도 16점차 대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덴버가 후반기 시작하고 3경기 동안 3연승에다가 전부 다 대승을 거뒀다. 이런 얘기들을 해볼 법한 것 같아요. 내일 뭐 딱히 대단한 결정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지금 이제 디에런 팍스가 내일 뭐 프로버블로 떠있긴 한데 발목 부상이 조금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오히려 이런 좀 선수 운용 면에서는 덴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내일 또 홈 덴버에다가 원정 세크라멘토이기도 하고요. 자, 디에런 팍스가 최근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31.6득점에다가 야투 성공률 52.1%, 3점이 29.4%로 좀 안 좋은데, 어쨌든 득점력 자체는 확실히 훌륭하다. 요즘 봤을 때는 조금 뭐 3점 그 자유투가 아쉽긴 한데 득점력 자체는 좋아요. 팍스가요. 근데 상대팀이 인사이드 이렇게 찍고 들어갈 수 있는 팍스가 발목 부상이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덴버의 인사이드가 요키치도 있고 고든도 있고 동선 컨트롤 자체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덴버가. 그래서 상대팀이 이제 인사이드 야투 허용 이런 것들 좀 적게 하는 편인데, 나는 여러 가지 상성면에서는 덴버가 낫다고 생각해. 지금 뭐 요키치도 그렇고 사보니스도 그렇고 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두 빅맨. 사보니스가 오히려 아마 요키치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리그 최고의 인사이드 컨트롤 타워를 보유한 두 팀 간의 대결인데, 저는 일단 지금 두 팀이 맞붙으면은 덴버 쪽의 우세를 조금 점치고 싶네요. 상성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물론 세크라멘토도 지금 후반기 들어서 나쁘진 않아요. 후반기 들어서 3경기 샌안토니오 클리퍼스 잡았지만은 마이애미한테 좀 패배를 했다. 안 그래도 결장이 많은 마이애미였는데 그날 패배를 했던 게 조금 눈에 들어오고, 분위기 자체로 저는 덴버가 조금 우세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나는 조금 더
더 들여다봤을 때 상성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난 덴버가 앞선다고 생각하거든. 요즘에 최근 지표 같은 거 봐도 물론 덴버는 최근 10경기라서 조금 뭉뚱그려져 있긴 한데 덴버가 득점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3점을 많이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실점 같은 거 7등 정도로 잘 컨트롤하고 있는 편이고, 세크라멘토도 최근 5경기 정도 보면은 3점이 약간 수그라들어져 있고 인사이드 득점력이 좋은 반면 덴버의 인사이드 침투는 조금 힘들 거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일단 덴버 쪽을 높이 살 것 같고요. 229.5 요즘 이런 득점 기세가 꽤나 올라온 덴버, 후반기 들어서 130점, 127점, 119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덴버라면은 나는 오바도 조금 봄직하네. 아무래도 상대가 세크라멘토 그런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클파 대 레이커스, 로스앤젤레스 더비인데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지금 양 팀의 결장상으로는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결장 예정이라는 거고, 레이커스는 내일 글쎄 지금 AD가 프로브로 나와 있긴 한데 이런 호흡기 질환 때문에 오늘 슈팅 연습도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나는 내일 글쎄 AD는 퀘셔너블일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생각해. 물론 뭐 나오면 좋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달리 앤서니 데이비스 내일 결장 변수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어요. 그 밖에도 우드나 빈센트, 벤더빌트 이런 친구들이 결장인 레이커스인데 일단 확정적으로 결장이 폴 조지, 그 자리를 아마 아미르 코피가 대체를 할 거예요. 레이커스는 아마 클리퍼스는 뭐 사실 조지가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노먼 파웰이라든지 아미르 코피 이런 친구들이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스는 사실 물론 폴 조지가 있을 때가 공수 양면에서 좀 보탬이 되는 게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클리퍼스 경기력도 썩 좋지 않고 폴 조지 자체도 합격점을 주긴 조금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난 이 경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승패는 특히 양팀 다 최근 7경기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최근 7경기 보니까 클리퍼스는 특히 공격도 잘 안되고 수비도 잘 안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다. 3주슛 컨트롤은 상대팀의 3주슛 컨트롤은 꽤나 되는데 인사이드 실점도 많은 상태이고 본인의 득점력 역시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레이커스는 최근 7경기 동안 득점 지표는 상당히 좋아요. 3점 슛이나 야투 모두 순위권에 있고 득점력도 122점으로 전체 3등. 반면에 수비력은 클리퍼스보다 안 좋습니다.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은 나름대로 컨트롤이 됐지만은 실점 자체가 굉장히 많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레이커스인데 레이커스가 최근 7경기 동안 리바운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39.4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있는데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고 상대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팀이 레이커스다. 이런 것들도 특히거든요. 물론 뭐 클리퍼스가 오펜을 많이 잡는 팀이 아니에요. 클리퍼스도 조금 스몰 라인업을 많이 선호를 하고 그런 팀인데 저저번 맞대결 때 레이커스가 주바치한테 인사이드를 개털렸습니다. 그날은 뭐 AD도 뛰고 막 그랬던 경기인데 주바치가 그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한 7개인가 9개인가 잡은 걸로 알고 있고 레이커스 인사이드를 박살을 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주바치가 부상도 살짝 여파도 있고 그때만큼의 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내일은 레이커스가 얼마나 보드를 이렇게 사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뭐 그냥 로토와이어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버블이라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출전도 연습도 소화를 못했고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레이커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클리퍼스가 득점이나 수비나 모두 안 좋은 상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리퍼는 조금 언더 팀이고 레이커스는 지금 뭐 최근 7경기 동안 경기당 한 240점이 넘는 평균 이런 그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는 한데 236.5면은 일단은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양팀 맞대결상으로 236.5면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하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도 뭐 240점이 243점이 나고 이런 정도로 양팀의 언더버 예측이 어려운데 그때에 비해서는 클리퍼스의 공격력이 많이 좀 감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레이커스도 만약에 AD가 없다 이러면은 클리퍼스 상대로 공격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이 경기는 앤서니 데이비스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나와 있는 거랑 달리 앤서니 데이비스 출전 유무가 좀 퀘스처너블인 것 같다.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언더만 얘기를 하고요. 나는 그 승패 방향은 잘 모르겠어. 그냥 언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나폴리가 오시맨이 돌아왔죠. 오시맨이 돌아오면서 직전 경기는 약간 이제 마지막에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칼리아리 원정에서 나폴리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칼리아리가 90분 넘어서 골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칼리아리가 90분 넘어서 벌어들인 승점만 해도
올 시즌에 7점인가? 어쨌든 직전 경기 나폴리는 아쉽게 이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도 오시멘이 아마 득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시멘이 2020-2021 시즌에 이제 데뷔를 한 이후로 헤딩골 부분에서 해리케인이 총 24골을 넣었고 그 다음으로 헤딩골을 많이 터뜨린 선수가 오시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시멘의 오늘도 헤딩 타점 부분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보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냥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폴리 얘기는 별로 다룰 게 없어요. 이런 것들. 사스올로가 제가 뭐 시즌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투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성과가 많이 없다. 지금 최근에 사스올로도 보면은 되게 처참하죠. 이렇게나 최근 13경기 동안 1승밖에 없고 1승 2무 10패 뭐 대부분이 이제 세리아하고 코파 이탈리아도 한 경기 있지만은 어쨌든 사스올로가 최근 분위기 역시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볼만 할 것 같아요. 홈에서 이제 대부분의 또 원정 경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홈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사스올로가 요즘에 폼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나폴리는 어떠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최근 경기들부터 볼게요. 나폴리가 지난 제노아전 무승부를 끝으로 감독을 갈았다고 했었죠. 왈테르 마짜리 감독을 경질을 하고 이제 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 감독 사리 감독 시절부터 이제 수석 코치를 맡았던 분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슬로바키아 국대 감독을 겸업을 하시고 있는 분이고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무승부를 이끌면서 용병수 좋게 해가지고 크바르치엘리아 빼자마자 바로 동점골 이루고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은데 일단 칼리아리전에서 늙음하게 동점골 먹혀가지고 승점 3점을 날렸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파악할 기간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나폴리가 오늘 원정이잖아요. 나폴리가 일단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는 거.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으니까. 나폴리가 올 시즌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뭐 작년 성적은 일단 뭐 작년에도 원정에서 좋았던 거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올 시즌에도 한창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구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막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고 유벤투스 원정 가고 하면서 나폴리의 원정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최근 이래요. 한창 시즌 초반부터 9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무패 행진이 끊어진 이후로는 최근 7경기 동안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나폴리가. 물론 뭐 상대들이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로마, 토리노, 라치오, 밀란, 칼리아리 하나같이 다 까다로운 팀들이긴 했는데 심지어 칼리아리 원정은 좀 빡센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폴리가 요즘에 원정에선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선수들도 차출되고 하면서 나폴리가 조금 이제 힘을 못 쓰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나폴리도 원정에서 힘을 못 쓰고 이 사스올로는 그냥 홈이든 원정이든 가릴 거 없이 썩 좋지가 않다. 이 경기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고배당 노리는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나폴리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아까 봤던 사스올로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이지경인데 오늘 갑자기 나폴리 상대로 이런 안 좋은 흐름을 깨기에는 나폴리가 그래도 사스올로보다 체급도 큰 편이고 감독 교체 이후에 잘 지지는 않는 축구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기 무승부나 햄무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적당해 보여요. 맞대결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스올로 대 나폴리. 그래도 맞대결상으로는 나폴리가 사스올로한테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만 봐도 이렇게 나폴리가 사스올로한테는 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쯤에 사스올로가 나폴리 원정 가서 승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전에도 보면은 이 사스올로는 나폴리 상대로는 꽤나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종종 이렇게 홈에서는 무승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나폴리는 그래도 사스올로 상대로는 꽤나 강한 편이긴 했다. 저는 오늘 나폴리의 아슬아슬한 승리 내지 무승부 그냥 고배당 노리는 그런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인데요. 양 팀의 최근 행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최근 10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도 보면은 비슷한 기간 동안 최근 10경기 동안 아탈란타 8승 2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리아에서 인터밀란이 무조건 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지표들 다 따져봐도 인터밀란이 세리아의 최강 팀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세리아에서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은 저는 아탈란타라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나 밀란은 다소간에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이고 한창 기분이 좋았던 볼로냐도 조금 처져 있는데 아탈란타의 상승세가 아주 무지막지하죠. 지금 아탈란타가 챔스권까지 올라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탈란타 최근 경기도 뭐 득점도 많이 하고 물론 뭐 비긴 팀들 보면은 로마나 AC 밀란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강팀들한테서 승리를 좀 어렵긴 했어요. 뭐 물론 이렇게 코파에서는 밀란 상대로 원정 승리도 가져가고 홈에서 라치오도 제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자 아까 잠깐 인터밀란이 최근 10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여기에는 챔피언스리그도 껴있고 이탈리아 슈퍼컵도 껴있고 한데, 인터밀란이 10연승을 거뒀던 게 2012-13 시즌, 당시 이제 한 11년 전쯤인데, 그때 이제 그 스트라마키오니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좀 신인 감독이었는데 그 시즌에 인터밀란이 그때 한창 유벤투스가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인데, 콘테 감독 휘하에서 이 스트라마키오니가 지휘하는 인터밀란이 전반기 때 엄청난 이런 행보를 좀 펼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대회 기준으로 10연승 달리고 했었는데, 후반기에 이제 나락을 가는 바람에 스트라마키오니도 한 시즌 만에 경질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10연승을 성공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최근 9경기, 이때 베로나전 말고 9경기 동안 총 30점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유효 슈팅을 13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9경기 동안 실점은 3점밖에 없고 상대팀한테 유효 슈팅을 내준 게 13번밖에 없었다. 수비력까지 확실히 좋은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 AC밀란이 뭐 수비진이 많이 빵꾸 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같은 기간 AC밀란은 9경기 동안 실점이 14점입니다. 실점이. 유효슛이 아니라 실점이 14점이에요. 그 정도로 수비력으로도 크게 문제를 겪는 반면, 인터밀란은 그 9경기를 전부 다 승리를 했고 상대팀한테 기회조차 잘 주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인터밀란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만 하고요. 자, 뭐니뭐니 해도 직전 경기에도 이제 라우타로가 멀티골을 폭발을 시키면서 인터밀란에서의 100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라우타로의 최근 득점 동향 보면은 이래요. 매우 훌륭하죠. 최근 10경기에서 8골을 폭발을 시키고 있는데, 라우타로가 이제 3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득점을 했었거든요. 자, 세리에아에서 지난 65년 동안 세리에아 3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했던 선수가 라우타로 말고는 4명밖에 없었어요.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옛날 피렌체 레전드, 그리고 우디네스의 디나탈레, 한창 때 나폴리의 카바니, 그리고 유벤투스 시절 크리스티안 호날두.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도 알만한 이름들인데 그 대열에 라우타로가 합류를 했다. 대단한 거죠. 인터밀란이 그리고 오늘은 또 홈이긴 한데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정에서만 16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같은 기간 5대 리그에서 원정에서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뒀던 팀이 인터밀란 말고는 맨시티밖에 없다. 맨시티가 똑같이 원정 16승인데, 이 정도로 인터밀란은 지금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 전체를 살펴봐도 손꼽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아탈란타 칭찬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아탈란타도 이렇게 좋은 폼이라고 했었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아탈란타의 이런 뭐 선수 여러 명들 언급을 하면서 요즘 CDK도 폼이 좋고 한창 죽어있던 미란 축구도 살아났다. 거기다가 이제 아탈란타 중원의 핵심 선수 쿠프메이너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쿠프메이너스가 나름대로 세리아에선 미들라이커로서의 이런 모습이 눈에 띄어요. 지금 5대 리그에서 지난 2시즌 동안 몇 시즌 이제 10골 이상을 기록했던 그런 미드필더들이 몇 명 없는데, 필 포든, 주드 벨링엄, 그리포, 이렇게 3명 말고 쿠프메이너스까지 해가지고 5대 리그에서 지난 2시즌 동안 10골 이상을 기록한 그런 미드필더입니다. 한마디로 아탈란타가 지금도 최근 보면 득점 동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잘 나가고 있는 데는 이 뭐 중원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쿠프메이너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지금 뭐 쿠프메이너스는 이제 다른 유럽의 유수의 강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탈란타가 쿠프메이너스를 지킬 수만 있다면은 다음 시즌 뭐 챔스까지도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결과 예측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홈테르를 생각을 해야죠. 일단 인테르가 최근 뭐 이렇게 10연승 달리고 있지만은 압도적인 홈 기록도 얘기를 할 만합니다. 중간중간 뭐 작년 기록 빼고 사솔로한테 한번 잡힌 적이 있긴 하거든요. 사솔로 말고는 정규 시간에는 이렇게 뭐 패배한 적도 없었고, 볼로냐한테 이것도 연장에서 패배한 거니까. 인터밀란이 과연 홈에서 아탈란타에 잡힐 것인가. 이 네라주리 더비가 보면은 인터밀란이 그래도 아탈란타에 꽤나 강세가 있었어요. 아탈란타가 한창 공격 축구의 색깔로 막 유럽에까지 이런 영향력을 넓히고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한번 아탈란타가 인터밀란을 4대1로 제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터밀란은 이제 좀 한창 암흑기였었죠. 인터밀란이 우승을 못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던 그 시절인데, 이때 아탈란타는 가스페리 감독 휘하에서 핵심이었던 파푸 고메즈, 뭐 일리치치라든지 뭐 두반 사파자 이런 친구들 다 있던 시절의 아탈란타인데, 약간 처져있던 인터밀란은 아탈란타가 잡아먹었던 그런 시즌인데요.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인터밀란이 전반적으로 아탈란타를 그래도 좀 많이 팼다. 최근에는 4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인터밀란이
전부 다 보면 한 점 차 승리인 것도 눈에 띕니다. 저는 일단은 인터밀란 쪽을 좋게 보는데, 근데 나는 인터밀란 햄무 같은 것도 한번 노려보고는 싶네. 인터밀란 10연승 중이긴 하나 아탈란타의 기세도 만만치 않고 워낙에 인터밀란 일반승 같은 게 1.5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인터밀란의 승을 의심은 많이 안 돼요. 뭐 물론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인터밀란의 승 쪽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고, 인터밀란이 뭐 마헨으로 크게 이기는 그림보다는 햄무 정도 그냥 그렇게만 예측을 하고 싶네요.